요즘 재개발, 재건축 소식들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 언제쯤 다시 지어지려나 기다리셨던 분들께 굉장히 좋은 소식일 텐데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되면 또 집을 구해서 이사 가야 하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보통 일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입주권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성호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재개발 혹은 재건축하게 되면 일단 집은 다시 지을 때까지 이사 가고 다시 또 이제 입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주비 받고 전세나 월세 뭐 임대로 있다가 원래 내 집 들어가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거 입주권 상태에서 팔거나 아니면 잠시 머물 집을 사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네. 예, 근데 세무사님 지금 여기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재개발, 재건축 네. 진행되는 순서를 보면 예, 일단 예.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예.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라고 하는 이 인허가를 받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네.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중요한 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 입주권이라고 하는 권리로 전환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입주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래부터 이 입주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원시 취득한 입주권인지 혹은 예. 중간에 매매나 승계로 취득한 승계 입주권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 처분을 할 때 양도세를 산정을 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공제 규정이 있는데 이 입주권 관련해서는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입주권을 실제 처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부터는 입주권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긴다면 그만큼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기 쉽게 뭐 입주권에 이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2016년 뭐 1월 8억 원에 취득한 주택이 이제 4년 뒤 2020년 2월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따라서 이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이 됐는데 요즘 재개발 사업도 많이 미뤄지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거주하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입주권을 만약에 20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이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는 거가 아닌 거예요? 모두 다 모든 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원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입주권을 처분했을 때 네. 처분 금액이 12억 원이 넘어가면 일반 주택을 처분하는 것처럼 고가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예.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일반적인 30% 한도가 아니라 최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80% 한도를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입주권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주택을 취득했던 2016년도 1월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인 2020년도 2월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이 되고 그 이후부터 실제로 입주권을 처분한 남은 4년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 중에 상대적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의 보유기간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면서 좀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좀. 아니 네. 지금 예 그래요 세무사님 지금 저 화면에 지금 정민 앵커 질문하셨던 그 내용을 정리한 저 같은데 하나의 사례죠. 네. 사례죠. 하나의 사례를 보시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것은 2016년도 1월 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택이 입주권이 전환이 되는 시점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인 2020년도 2월 달이 되고 그 이후에 2024년 3월 달에 처분을 한 것은 주택이 아니고 입주권을 처분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유 기간은 2016년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이지만 예. 이 중에 실제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16년도 1월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인 2020년도 2월까지만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따라서 공제가 된다는 게 뭐가 공제된?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에 따라서 예. 양도세를 산정을 할 때 예. 양도 차익에서 기본적인 공제가 적용되는데 기본적인 공제. 그 공제가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얼마 정도 공제받나요? 최대 60 해당 사례에 보면은 최대 예. 64%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사실상 전 4년, 후 4년이기 때문에 예. 공제를 받지 못하는 후 4년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로는 32%, 그 절반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억에서 8억 정도를 빼면 12억인데 네. 12억에 대해서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12억에 32%
네. 뭐 한 저기 양도소득세가 1억 300이 원래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금액인데 네. 이 사례에서는 당초 집 소유자분께서 잘못 판단을 하셔서 예. 전체 기간 동안에 대해서 보유 기간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한 금액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 4,400만 원만 신고하고 납부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차이가 2.3배가량 더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가산세 같은 건 따로 붙은 건 가산세가 별도로 붙게 됩니다. 가산세까지. 신고 불성시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별도로 붙어서 아마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본세보다 좀 더 많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이건 부담을 하시게 경정 되겠습니다. 신고가 따로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신고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내에서 새롭게 수정 신고를 했을 때 세 감면하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네. 세금 자체에 대해서 가산세를 아예 없애주는 그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선생님 머리가 복잡하신 네, 거죠 지금 지금? 조금 저는 잘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었어요. 예. 설명하시는 네, 거를. 네, 아, 그래요. 이 재개발 진행되면서 이제 잠시 거주하는 대체 주택, 요게 이제 임대 형식이 아닌 매입할 때도 뭐 시기가 중요하다. 어떤 말씀인가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네. 진행이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 철거가 되니까 그렇죠.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은 당장 실거주 목적으로 살 집이 필요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우리가 소위 대체주택이라고 일컫습니다. 세법에서는 이 대체주택을 일정 요건을 갖춘 뒤에 처분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대체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이 취득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이후에 취득하는 대체주택에 대해서만 예.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취득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 차이에 따라서 내가 비과세를 받을 것인가 혹은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의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주택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과세 요건이 더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고 이 주택에서 1년 이상은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체주택을 추후에 처분을 하더라도 이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이 되기 전에 처분을 하거나 혹은 완성이 된 이후에 처분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해야 비로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잠깐만 됩니다. 세무사님. 제가 지금 세무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빨리빨리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좀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이 사례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실제로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게 네. 일가구 네. 2주택이 되면 네. 세금 폭탄일 수 있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예. 방법을 알려주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 네.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예. 이후가 되면 권리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새로 살 집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대체 취득한 주택을 새롭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예. 나중에 처분을 했을 때 예. 내가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세금을 부담을 하는 것은 너무 과중한 부담이다라고 그렇죠. 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비과세 요건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고 무조건 비과세를 해준다기보다는 네. 이 주택에 대해서 실제 거주하는 의무가 있고 예. 그리고 이 대체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예. 비과세 혜택을 달리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예. 이 대체주택은 반드시 취득하는 시점이 중요하고 예. 그리고 그 취득하는 시점은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네요. 비과세 특례 요건이요. 예. 그래요. 예. 이게 사실 조합원 입주권도 그렇고 이제 청약에 당첨됐을 때 그 분양권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주택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보니까 세금 부과 기준에서는 어떤 때는 집이고 어떤 때는 집이 아니고 이걸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예. 되는데요. 크게 네.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판단하거나 네. 혹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예. 이러한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대한 권리가 주택 수로 포함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어허. 현행에서는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분양권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 수에 포함을 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이 주택 수에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법이 바뀐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입주권과 분양권을 처분했을 때 과연 그 권리를 처분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입주권 중에서도 원시 취득한 입주권을 처분했을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입주권을 산 사람한테는 그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분양권과 승계 취득한 입주권에 대해서는 그 권리 자체를 처분했을 때는 비과세를 부여하고 있는 세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대체주택, 방금 말씀드린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했을 때 비과세 요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원시 취득한 입주권에 대해서만 이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분양권이나 내가 승계로 취득한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원주민들에 한해서만 맞습니다. 거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 보면 주변에 이제 투기 세력이 많이 그렇죠. 이제 투자 몰릴 수가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매매나 증여 형식으로 이 입주권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든지 내가 자격을 취득하고자 네. 하는 예.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수요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원조합원과 승계 취득한 입주권에 그러네요. 대한 세제 혜택이 별도로 적용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법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재개발 재건축 후에 신축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게 질문도 어렵다. 그러니 새로 헐고 재개발 재건축해서 새로 이제 새 아파트가 짱짱하게 올라갔어요. 그게 신축 주택인 거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거주하지 않으면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 재건축을 좀 이해를 하실 때는 네. 처음에 어떤 그림인지부터 먼저 예. 이해를 그렇죠. 하시고 출발하시는 것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마다 너무나 다른 해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면 네.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예. 이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예. 새롭게 입주권을 취득을 한 상황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 입주권이 시간이 지나면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새로운 주택이 완성이 그렇죠. 되겠죠. 예. 그 주택이 완성된 날부터 네. 3년 이내에 매매가 되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했을 때 과연 이것이 비과세가 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또 실거주 의무라고 있는데 네. 이 실거주 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아하. 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이 된 이후에 예. 이 세대 전원이 3년 이내에 그 완성된 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예. 1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미처 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네. 처분을 하게 되면 종국적으로는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실거주 요건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추가 부담금이 좀 부담이 돼서 왜 세입자를 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럴 때는 기존 주택을 팔더라도 비과세를 네.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보시면 신축 주택, 이 기존의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날이 2021년 3월 달이죠. 예. 이 3월 달부터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가지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인데 물론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세법에서 이 취약이나 혹은 질병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 이 외적으로는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서 실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기존에 가지고 있던 A 주택을 처분을 했을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거주 요건이 좀 중요하네요. 예. 입주권하고 마찬가지로 그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이 혜택도 있는데 이 혜택을 또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분양권이 나중에 주택으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완성된 날부터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내가 처분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처분 기간이 보통 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이때 3년이라는 기간을 판단할 때 취득 일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이 3년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고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분양권을 통해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 시기는 이 분양대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한 잔금일이 이 주택에 대한 취득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입주권을 통해서 완성된 주택은 내가 사용 승인일, 즉 준공일이 나의 취득 시기이기 때문에 분양권을 통해서 완성된 주택과 입주권을 통해서 완성된 주택의 취득 시기가 그만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 마찬가지로 분양권을 통해서 이렇게 3년이라는 기간을 판단할 때 이 잔금 청산일이 아니라 내가 이 소유권 등기 접수일로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비과세 요건을 받지 못할 수가 있으니 이 취득 시기에 대한 여부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고 이 3년이라는 비과세 기간을 판단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분양권이 이 주택으로 완성된 여부, 그 이후에 분양권을 주택을 취득한 여부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B주택이 분양권으로 취득을 하고 난 이후에 A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 케이스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네. 사실상 그림을 보시면 출발점이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분양권을 취득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새롭게 구입한 경우죠. 예. 반대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인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또 비과세를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분양권이 적어도 이 주택이 완성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에 맞춰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세금 부담을 좀 줄이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소장님이 그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좀 이해가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율이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를 먼저 알고 거기에 따른 그 계산된 세금에서 얼마나 공제받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내가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 세율이 적용되기 전 단계에서 소위 말해서 내가 대금을 받고 기존에 내가 예전에 취득한 이 취득 네. 자금과의 차익인 양도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서 그 양도 차익이 보니까는 한 12억이 되는 건가요? 2억 정도 그럼 된다고 거기에 보시면 대한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와 또 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 비과세 요건이 또 달라집니다. 네.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방금 사례에서는 어차피 매매 금액이 12억 원이 초과하는 네네.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적용이 되고 예.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최대 이 각자 40% 합쳐서 80%의 보유기간 한도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입주권의 경우에는 이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대해서 모든 기간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전후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입주권을 처분하는까지의 기간은 안타깝게도 공제기간에서 제외가 된다. 따라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처분을 하던가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처분을 하더라도 전체 보유기간 중에 이 공제 대상이 되는 비중을 줄여서 처분하는 것이 이 공제 금액을 상대적으로 높이 받을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